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12개 큐브 위성을 목표 궤도인 600km에 성공적으로 분리 안착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 조립을 총괄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핵심 공정을 맡아 민간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사람은 54만 명으로 작년보다 8만 명 17.3% 늘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그대로지만 집값이 올랐기 때문인데 서울 강남 3구 위주로 종부세가 크게 뛰었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기준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13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436만 원에서 737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서 2만 9천 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핵심인 3기 신도시의 경우 고양 창릉 3,881가구, 남양주 왕숙 1,868가구, 인천 계양 1,290가구를 내년 3월부터 분양합니다. 공급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서울 물량이 적어서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옵니다. 퇴직연금 투자 고수의 수익률이 일반 가입자 수익률보다 최대 9배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1,500명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8%,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6%였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의 투자 비법은 무엇인지, 왜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소중한 퇴직연금을 저수익 상품에 방치해두고 있는지 집중 진단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노후 대비는 아주 부족합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70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국민연금을 보강해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는데 가입자가 가까스로 절반을 넘죠. 문제는 퇴직연금 수익률도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투자 고수들의 수익률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연금을 운용했는지 두 분과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퇴직연금 근로자들이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인데요. 이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는데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이 퇴직연금 투자 고수들의 수익률을 공개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별로 수익이 가장 높은 500명, 1,500명의 수익률을 공개했는데 정말 놀랍게 나왔네요. 최창규 본부장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그 대상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상은 DC 계좌고요. DC, DC 계좌고요. IRP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나이대를 5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보통 은행, 증권, 보험이지 않습니까? 네. 각 은행, 보험, 증권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대표 회사 한 군데씩만 샘플링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연금 투자 고수를 뽑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네. 자, 평균 수익률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년 평균 수익률이 38.8%입니다. 최근 1년 38%.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치 코스피 차트를 보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아마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70% 정도 상승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이런 수익률의 비결은 한국 증시의 강세가 비결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3년 연평균 수익률도 16.1%에 달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올해만 반짝 좋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예. 최근에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연금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았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가입자 평균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입자 평균. 예, 1년 가입자 평균은 1년에 4.2%입니다. 4.2%. 예, 마치 우리의 뭐 기준금리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예. 그냥 예금금리 수준이었다. 그리고 3년 연평균이 4.6%대였으니까 결국은 적극적으로 연금 자산을 굴린 투자자와 굴리지 않았던 투자자가 굉장히 극명하게 수익률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을 네. 이번 조사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퇴직연금에서 DC형이라고 했는데 이 퇴직연금을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직접 운영한 사람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맞습니다. 운영하는 경우는 이거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을 것도 같습니다만 네.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비교해 보기로 개인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 정말 깜짝 놀랐네요. 연평균 3년 연평균 16%. 이 투자 고수들 연금 박사님 이 자주 연금 상담을 많이 해주셨을 텐데. 네. 이 사람들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투자고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을 냈을까요, 이게? 일단 뭐 고수라고 하지만 공격적으로 좀 운영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 말씀하신 대로 DB형하고 DC형이 있는데 예. 재직자들이 운영하는 DB형 같은 경우에는 재직자들이 뭘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운영하는 거죠.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고 사실 회사는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나중에 줘야 될 퇴직금을 공격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다 DB형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DC형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DBDC는 다 재직자 중심으로만 보고 계신 거고요. 재직자. 예. 예, 퇴직하신 이후에는 IRP를 운영하시는데 이번 통계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고요. 예. 일단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격적인 자산을 편입할 수 있거든요. 예. 현행법상 위험 자산을 70%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0%는 이제 안전자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죠.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퇴직운용에서 수익을 잘 내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다 거의 70% 한도까지 공격적인 자산을 다 채우셔서 하시고 계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시면서 ETF를 많이 활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ETF를. ETF에 한 70% 이상 담으셔가지고 일반 그냥 펀드나 TDF 같은 펀드보다는 직접 매수 매도를 좀 하시면서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셨는데 또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올해 좋았고 그래서 투자하는 그 주체도 보니까 뭐 우리가 보통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선방산, 원자력. 네. 이런 ETF들에 좀 중점적으로 하셨고 빅테크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좀 많이 수익을 내시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그냥 은행 이자만 받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 보시겠다라는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실적 배당형 상품. 그렇습니다. 이 1,500명은 많이 했다는 게 일반 가입자가 와 확연히 다른 면이 그거네요. 가장 크게 다른 면이고요. 방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 배당형 상품, 특히 뭐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70%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채권 혼합 형태로 담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주식형 펀드 비중이 70.1%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70% 넘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안전자산 30%조차도 예. 채권 혼합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적 배당형을 간접적으로 좀 더 담았다라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제일 중요한 거. 네, 뭡니까? 저희 쪽에서는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항상 기회가 났을 때 얼마만큼의 여유 자금이 있느냐, 소위 말하는 실탄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실탄. 그렇습니다. 네, 그게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8에서 10% 정도의 대기 자금들이 항상 연금 계좌에 있었습니다. 그 현금을 다 가지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즉각 쏠 수 있게. 결국은 지금도 가장 핫한 게 AI 버블론이지 않습니까? 예. AI 버블론에 말미암아 AI 관련된 주식들이 빠졌다라고 예. 가정했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알았어 좋은 매수 타이밍이야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영주 박사님 아까 이제 회사가 운영하는 DB와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DC에서 DB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익률을 좀 높이려면 우선 DB를 DC로 바꾸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될까요? 네, 지금 사실 지난 주식 시장이 좀 좋았고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성과가 좋긴 했습니다만은 DB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로 퇴직금이 책정이 됩니다. 예. 따라서 종업원이 내 퇴직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뭐
방치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DB형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예. 투자를 하려면 결국 DB에서 DC로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DC를 채택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되는 것이고요. 내 직장이. 네. DB형과 DC형으로 해서 DB에서 DC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만은 예. DC에서 DB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에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보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DB형을 정산해서 예. DC로 가져온 이후에 DC형 계좌에서 일정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투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조금 추가로 질문하자면 직장 근속 연수가 젊은 사람이 있고 뭐 중견 사원이 있고 네. 퇴직 앞둔 사원이 있고 젊은 사원이라면 이러면 MZ 세대라면 얼른 DB에서 DC 자기가 네. 운영하러 바꾸는 게 조금 권유를 할 만하지 않을까요? 과거에 우리가 한 8, 90년대에는 직장 다니면서 계속 오래 근속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하면서 그 월급도 굉장히 많이 인상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DC보다 DB 그냥 회사에 묶어두는 것이 급여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뭐 급여가 많이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또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해야 될 기간이 한 20년, 30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DB형보다는 DC형으로 옮겨서 뭔가 일정한 규칙, 지금 이 퇴직금 고수들이 했던 것처럼 네. 일정한 본인만의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예.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투자의 경험을 쌓는 그리고 수익을 올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최창기 본부장님, 지금 네. 투자 고수들 투자된 적립금제 좀 세부 내역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무현금도 좀 일정 부분 갖고 있다고 했지만 네. 어떻게 했나요? 주로 지수를 추종합니까? 뭐 테마형 아까 조방원 하니까 결국 테마형이 많은 거네요. 네, 일단은 국내 투자와 글로벌 투자로 먼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연금에서 가장 머스트 해브 아이템 ETF는 뭐니 해도 미국 대표 지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저는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해외형이 많았을까 국내형이 많았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해외형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연령대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좀 젊은 친구들 30대 미만, 30대 그리고 그런 연령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해외형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은 연금 자산이 많이 쌓이고 그리고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40대에서는 국내 테마형 ETF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내 테마형. 예, 더 이상 지수형으로는 글쎄요, 지수형으로 연금을 승부 보기보다는 예. 테마형으로 옮겨 타면서 네. 굉장히 발빠른 매매를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네.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예. 중공업이었습니다. 중공업 ETF가 있었는데요. 중공업 ETF. 예, 중공업 ETF 그러면은 굉장히 올드하고 예. 약간 어떻게 본다면 옛날 느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공업 ETF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조선과 방산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결국 조선 방산 조방원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옛날 이름이 두산 중공업이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와 정말 이 고수들은 국내를 투자하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적립금 있었습니다. 투자 상위 펀드가 나와 있는데 저걸 조금 좀 더 키워서 본다면 지금 1, 2 순서가 나오네요. 네. 1등, 2등, 3등 한번 좀 볼까요? 조선. 네. 땡땡땡 조선이라고 나오는데요. 저희 같이 ETF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만 봐도 어느 회사 상품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K방산, K방산, 그리고 원자력, 원자력,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공업. 아마 이 화면을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왜 뜬금없이 중공업이야? 중공업이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중공업에 해당되는 섹터가 소위 말하는 조선과 방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자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한 방에 조방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가 중공업이거든요. 예. 이것만 봤을 때에도 결국은 고수들의 적립금 투자 상위 펀드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넘버라고 불리우는데 실적과 같은 그런 모멘텀들을 굉장히 귀신과 같이 잘 꿰뚫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 투자 구체적인 내역을 보니까 아까 이제 연령별로 조금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연령별이란 이제 금융회사별 우리가 연금을 은행에 맡길 수도 있고 증권회사에 맡길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조금 많이 두드러지게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예. 은행, 증권, 보험사 각각의 뭐 순위를 매긴 했는데요. 예. 실제로 증권사에 맡기셨던 분들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요. 증권사. 그다음에 이제 은행, 보험 순위인데 아무래도
금융회사의 특성상 네. 증권사의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뭔가 공격적으로 비중을 높여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예. 보험은 웬만하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또 보험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퇴직연금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 그 어떤 선택지가 아무래도 증권사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순위는 아마 증권사가 가장 높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수들이 조방원 테마형을 추정했는데 네. 최근 조선 방산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건 지금 지난 6월 말 기준인 것 같은데 최근엔 네. 좀 실적이 안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약간의 조정을 받긴 했지만 2026년을 바라보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2026년 조방원 수주잔고가 어마무시합니다. 수주잔고라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매출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실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그 높은 기업들한테 받은 배당은 분리과세 해주겠다라는 건데 조선이 또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마 연금에서 조방원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뭐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팔고 다른 테마로 갈아타진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 저희 ETF 업계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 조방원 테마형을 추정하는 고수들의 수익률이 엄청날 텐데 아까 상위 1등만 봐도 140%인데 이렇게 늘면 투자 수익이 막대하게 늘어나잖아요. 네. 혹시 이런 분들 퇴직연금의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네, 투자 수익이 많이 나면 되게 좋으시겠지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재직 중이신 DC형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쌓이는 DC형 퇴직금이 5천만 원인데 여기서 투자를 잘해가지고 수익이 5천만 원이 나서 1억이 되잖아요. 퇴직할 때 1억을 받아 나오시게 되면 원금과 퇴직금 원금과 수익까지 전체를 다 퇴직금 원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다 보니까 소득세율이 되게 낮거든요. 네. 그래서 원금, DC형 계좌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뺄 때 오히려 저렴한 소득세율로 빼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여기 조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퇴직 이후에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IRP에서 이제 ETF를 투자 통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 IRP 개인연금에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이런 분도 사실 계십니다. 또 방송 보신 분 중에서는 나이가 퇴직 이후시라면 퇴직금을 굴렸는데 IRP에서 굴린 수익은 나중에 빼실 때 일시불로 빼게 되면 16.5% 기타소득세 과세를 당하게 되고요. 연금으로 수령하신다고 하셔도 5.5에서 3.3%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국내 주식이라든가 국내 펀드, 국내 ETF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계좌에서 내가 투자했다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조방원 ETF의 수익을 벌었어도 세금이 없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걸 IRP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부담하셔야 되는 그런 약간 불리함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네요. IRP에서 조방원에서 큰 수익을 낸 분들은 이제 어떻게 인출할 건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게 가장 유리할 건지로 조금 머리를 써야 될 텐데 행복한 좀 비명을 좀 질러야 되겠네요. 이 퇴직연금 운용에서 보니까 아까 이제 실적 배당 상품, 위험자산이라고 하셨나요? 이게 70%로 제한돼 있잖아요. 네. 이 70% 제한을 풀자. 그러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있다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 의미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자료를 발표한 배경이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방송 전에 대표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은 내 놀고 있는 퇴직연금 또는 놀고 있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퇴직연금을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노후를 보장해라라는 것이 이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의 가장 큰 취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융감독원의 또 다른 취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내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자금인데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그 자금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고자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 70%를 좀 제한을 두고 위험자산 비중은 70%까지 해라. 그렇게 도입된 취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70%가 너무 높을 수도 있고요. 나는 그만큼까지 위험자산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70%가 너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플렉서블하게 유동적으로 한번 비율을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저희가 고수들의 퇴직연금 투자 고수들의 실적을 보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의 전체 평균 수익률을 보면 어떨까? 고수들은 뭐 워낙 높은 실적을 냈다지만 지금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전반적인 종합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퇴직연금의 거의 한 83% 정도가 그냥 원리금 보장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직연금 운용 비중을 높여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의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갖고 있거든요. 50대, 뭐 40대, 50대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20, 30대가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들은 퇴직연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운용을 잘 하셔야 되는 40대, 50대가 대부분 원리금 보장 자산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라고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제 방안을 통해서 권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50대이신 분들이 막상 퇴직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퇴직금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뭐 1, 200만 원도 아니고 어떤 분은 1, 2억인데 이걸 한 번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뭔가 개선을 하려면 단번에 지금 50대에게 당신 퇴직금을 뭐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투자를 해라라고 이렇게 뭐 강제하거나 권유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20, 30대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투자 성향을 늘려서 어떤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받침을 해주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 성향을 70% 이상을 늘리되 그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해주고 오히려 나이가 40대, 50대에 늘어가면서 안전자산 비중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준다면 오히려 어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퇴직금에 이 회사가 직접 운영해주는 아까 DB형이 있고 직원이 직접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DC형이 있는데 이 비율, 이 차이 이런 건 어때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DC로? 지금 뭐 저도 이제 전 직장이 증권사였는데 증권사를 20년 정도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DB형이 좋은 줄 알았었죠. 증권사에 계시면서도? 왜냐하면 연봉이 계속 올라가니까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 시점의 연봉에 맞춰서 그 DB 자금을 설정하다 보니까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장기 근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장 이런 것도 많이 약해진 시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DC형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DB형에서 DC형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종의 흐름이라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찌감치 금융교육, 특히 뭐 ETF라든지 아니면 연금 투자와 관련된 금융교육들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서요. 그런 움직임들이 아마 곧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급여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급여가 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또 DB가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자기 퇴직 자산을 내 스스로 내가 주체가 돼서 좀 운영해 본다는 것은 자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권장할 만한데 기업들도 많이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긴 합니까 지금?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종업원의 퇴직금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제 이 국가도 지금 마찬가지 퇴직연금을 기금화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대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신중한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노후 자금인데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운영 수익률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질지언정 개인의 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금 운용을 잘한다고 해서 개인의 연금이 올라가거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감소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난 경우는 좋겠지만 손실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걸 기업이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거 국가가 책임져 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더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제도로 한다기보다는 개인들이 이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영주 박사가 이제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문제를 이제 지금 정부가 이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조금 밝혔잖아요. 아직은 구상 단계로 좀 알고 있고요. 결국은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기금 그렇죠. 기금 운용 같은 경우 손실이 나도 개인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 기금으로 만들 경우에. 결국은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냐라는 그런 반론들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미 퇴직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금융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보험사들도 그런 연금에 대해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뭐 티칭하겠다, 가이드하겠다, 뭐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글쎄요, 저도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시죠. 이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사실 기금화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너무 원리금 보장자산 비중에 높이 들어있다, 이게 문제거든요.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비중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적 배당 자산으로 끌어내느냐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으면 국가가 맞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손실을 냈을 경우에 결국 국가 책임으로 다 돌릴 거 아닙니까? 투자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손실이 발생해도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거나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가가 운영했을 때 손실이 나게 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할 거고 결국은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투자에 대한 의식 수준이 조금 더 상향되는 것,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실적 배당 상품 그리고 원리금 보장 상품이 사실상 80% 이상이어서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융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도를 합니까? 뭐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데. 디폴트 옵션은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이랑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내가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을 때 디폴트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 디폴트 옵션에 해당되는 포트폴리오대로 강제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디폴트 옵션이고요. 계속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연금 자산을 조금이라도 운용을 해라. 이게 이번 백서 발표의 가장 큰 근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사 대표님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도 잠자고 있는 연금 자산을 조금이라도 운용을 해서 수익률을 높여라라는 취지니까 디폴트 옵션도 그런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ETF 쪽 담당하기 때문에 방송을 좀 많이 나가는데요. 아직도 ETF가 뭔지를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진짜로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꽤 많다라는 걸 느끼는데요. 전혀 모르시는 분한테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럴 때는 정말 저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참 멀구나. 특히 연금 자산과 또 실적 배당형과 관련돼서는 해야 될 숙제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퇴직연금의 기금화, 국민연금처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좀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연금의 이 재정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퇴직연금도 그리 되면 뭔가 운용하다가 고갈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불신이 좀 쌓이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제 무시할 수 없겠죠. 뭐 잘하고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렇죠. 사실 그런데 어쨌든 퇴직연금 자체는 개인이 스스로 운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손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의 불안이 더 큰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우리 ETF 본부장님께서는 ETF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관리라든가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 고수들이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아까 디폴트 옵션이라든가 TDF 같이 TDF처럼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내 퇴직금을 운영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있습니다. 이걸 먼저 좀 해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어떤 수익을 조금 더 보시는 것 그리고 투자에 대한 감을 익히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막 잘 된다고 해가지고 또 이번 장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르르 들어오셨다가 이런 또 나중에 또 결과적으로 이 문화가 성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왔다가 손실 보면 오히려 더 투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이런 것이 더 커지거든요. 이걸 잘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금감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많은 근로자들이 내 퇴직금이 실제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좀 신경을 쓰고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런 걱정 안 해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이렇게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자산운용 업계에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나도 이 정도로 못 내고 있는데 너무 놀랐고요. 아마 제가 놀랐을 정도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분들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라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샘플, 즉 가장 잘한 분들만 모셔서 그리고 또 모든 금융계, 모든
대상을 한 게 아니라 각 증권사, 보험사, 은행 중에 한 군데만 샘플링한 거니까 그 샘플링의 오류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봐주실 거 뭐냐면 올해 발표된 고수님들이 내년에도 고수인 줄 한 번 더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금감원에서 지금 최근 1년간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냈는데 이 1,500명이 내년 그리고 앞으로 3년간도 정말 제대로 수익을 냈는지를 한번 나중에 자료를 발표하면 굉장히 많은 이 연금 가입자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퇴직연금 투자 고수들의 투자 비법과 관련 방법에 관한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규 미래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의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고환율의 집값 상승 불안으로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건데요. 2주 후면 미 연준도 마지막 FOMC에서 금리 향방을 결정합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 예상대로 기준금리 유지를 했는데 역시 환율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네, 이번 금통위에서도 가장 핵심은 환율이었습니다. 예.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서도 2.5% 동결 인식이 컨센서스였고요. 금리 동결 배경에는 첫 번째로는 고환율 부담이었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이었습니다. 예.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기존에 이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가 0.9%, 내년이 1.6%였고요. 예. 이게 이번 금통위에서 올해 1.0% 그리고 내년 1.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기존보다 이제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게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죠. 물가 전망치도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은 굉장히 큰데 경기 개선도 이제 이전 대비해서는 둔화 속도 자체와 폭이 크지 않다 이런 시각들이 반영이 되면서 급하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명분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고환율 부담이 상당 기간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만큼 예. 환율이 가져다주는 부작용 대표적으로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부담감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선택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환율도 환율이었지만 집값 상승 불안으로 금리를 이제 내릴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집값 상승 불안도 여전히 조금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거였죠? 네, 통화정책 방향문이라든지 경기 전망에서 집값에 대한 우려들은 여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직전 10월 금통이랑 달라진 점은 이창용 한은총재의 커멘트에서도 결국 금리 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제어할 수는 없다라는 게 한 번 더 언급이 됐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과 가계대출보다는 포커스가 환율 쪽으로 더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 없었습니까? 금리 인하를 요구한 분들은? 네,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신성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셨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지난 10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시는 금통위원이 4명, 그리고 네. 동결이 2명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번 금통위에서 3대3으로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동률이었던 거죠. 이번 금통위를 통해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가 밀린 게 아니냐, 아니면 금리 인하 자체가 종료된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커지면서 인하 3명,
유지 3명으로 나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가 되자마자 지금까지도 국고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걸 뭐 매파적 결정이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금통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특히나 하는 총재의 멘트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10월 달이 더 매파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11월 달 금통위에서 경제 성장률, 물가의 상향 조정, 그리고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세부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기존 멘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켜보겠다라고 미묘하게 어투 자체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부차적인 재료를 봤을 때는 뭐 매파적인 금통위원 성향들이 조금 더 강했다라는 해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의 발언 여러 가지가 참 주목을 끌었을 텐데 혹시 김명실 연구위원이 좀 눈여겨보신 부분은 뭐 있었습니까? 일단은 금리 인하가 그러면 멈췄냐 아니면 내년 어떤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재개가 될 수 있냐 시점에 대해서는 이창용 총재의 발언 중 하나가 네. 국내 성장률 전망치가 내년도 1.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국내 잠재 성장률 수준이 1.8에서 2% 정도 범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산출갭, GDP 산출갭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산출갭 구간이고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 구간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뭐 물가라든지 환율 같은 금융 안정과 관련된 변수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경기 안정 쪽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의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시기 자체도 뭐 상반기까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율이 가져다주는 물가의 시차를 고려하면 상반기까지는 물가 부담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하반기부터 이제 물가 안정 여부와 경기 방향성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검토할지 안 할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시장 금리가 뛰었군요. 국고채 금리가. 맞습니다. 당분간 이런 상당히 높은 금리, 시장 금리 상승, 인상 압박은 좀 이어질 수 있겠네요. 지금 분위기라면. 네, 이제 뭐 시장 금리가 뭐 쉽게 말하면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통화정책적 부분도 있고요. 예.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인상 사이클로 전환이 되냐 이 여부는 아닐 것 같고 이번에 이창용 총재의 멘트에서도 뭐 지금의 의미를 인상 사이클 전환으로 해석하지는 말라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창용 총재 뭐 금리 방향 전환해서 혹시 맞습니다. 인상을 염두에 돼 있잖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해명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AS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인상을 의도한 발언은 아니다라는 인상을 직접적인 발언이 발언이 아니다. 있었습니다. 예. 아직은 인하 사이클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구간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안도감을 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장기간 동결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금리 상승 방향 쪽으로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내년도 국고채 등 이제 채권 발행이 굉장히 쏠려 있다는 점들도 지금 시장에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 물량이 늘어납니까? 맞습니다. 네. 뭐 국고채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AI 투자 관련돼서 첨단 기급 산업 관련된 채권들이 내년 발행 한도가 15조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요. 예. 국고채도 230조 원 그리고 이제 연초에 지방채 발행까지 앞다투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행에 대한 물량 부담감들이 금리에 지금 상승 방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장기 국채 투자하신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률 올해 내년 조금씩 올렸는데 그래도 1% 되잖아요. 내년 해도. 그 이후 내후년 2027년 성장률도 좀 예고가 됐나요? 네, 2027년도 성장률도 1.9%로 지금 예고가 됐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3년 연속으로 이제 1%대 성장률 자체는 뭐 이게 뭐 좋은 성적표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하는 쪽에서도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이런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시장에서는 뭐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수출 경기가 IT 산업 위주로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내주고 있고요. 뭐 그런 점들 반영했을 때는 성장률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 가능성까지도 아마 시장에서는 뭐 일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 시장에서는 우리 국민연금이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영향을 받는 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했다는데 어떤 입장이었나요? 네,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의 환해치 관련돼서 질문이 있었고요. 예.
뭐 주요 발언은 한 2가지 정도로 요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고착화되고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보니 국민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상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당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서학개미처럼 네. 개인들의 해외 증권에 대한 투자들도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율 변동성에 연금의 자산이 노출되는 데 대한 그런 걱정, 우려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이 지금 당장 환해치를 비중 자체를 늘린다는 계획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 국민연금의 환해치 비중은 현재 최대 10% 정도로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비중 조정을 두고 그동안 이제 갑론을박이 계속 많았는데 뭐 이창용 총재의 멘트 자체는 연금의 자산 특성 자체가 국민의 노후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자산의 손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환해치 관리 자체를 조금 더 투명하고 확장해서 해야 된다라는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환해치 비율 자체가 상향되거나 적극적으로 환해치 관련된 투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 일시적인 원화 강세 재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중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환해치에 관련된 그런 이제 연금의 투자 성향 자체의 변화는 필수적이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개인들의 국민연금 결국은 자산, 개인들의 수익률, 개인들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환해치의 어떤 투명한 관리는 필요하다. 그런 차원의 얘기였겠네요. 맞습니다. 워낙에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소확개미들 아무 잘못이 없고 국민연금 해외 투자하는 것도 수익률 때문에 하는 건데 네. 이 환율 안정을 위해서 동원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걱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자, 우리는 금리를 유지를 했고 금리 인하가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미 연준 우리 시간으로 12월 다음 달 11일이죠. 마지막 FOMC가 있는데 여기는 금리 인하 전망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제 폴리마켓에서 인하 전망이 50%같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80% 가까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뭐 주요 연준 위원들, 뭐 월러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 자체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비록 이제 10월달 고용 보고서 자체가 예.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감이 오히려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어요. 뭐 실업률은 4.3%에서 4.4%로 높아졌지만 예. 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휴가철, 연휴철 뭐 조금이 연장되면서 뭐 레저 관련된 특수 계절적인 수요들이 조금 반영됐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용 지표의 둔화 사이클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시각이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그동안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들을 근거해 봤을 때는 12월 달 인하 가능성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금리 인하 전망 속에서 우리 채권 시장 아까 우리는 금리 유지하면서 시장 금리가 국고채가 올랐다고 했는데 미국은 국채 채권 금리가 지금 동향이 어때요? 미국 국채 금리는 현재 아시아장 기준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하회하는 3.9%대 등락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에 더불어서 뭐 최근 들어서 미국의 재정적 건전성 악화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장기 국채 발행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시사하면서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 일정 부분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올해 12월 달 금리를 내리고 지금 이제 SGP에 반영된 내년도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뭐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단기물 대비 장기물 금리가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결국에는 축소되기 위해서는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일 것 같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가 뭐 올해 기준으로는 1.7조 달러 수준으로 굉장히 크고요. 네. 뭐 결국에는 이제 관세 같은 정부 수입이 증가를 했지만 뭐 이자 비용 같은 순이자 비용 같은 금리와 관련된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 이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량 조절과 더불어서 연준의 뭐 QE 같은 추가적인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개입되는지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계속 변동성을 지속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채권 금리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중요할 텐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내년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데 후임의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장 케빈 해시치 내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뭔가 연준의 통화 정책을 확실하게 완화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보관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 5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한 분이 해시 백악관 경제위원장이고요. 뭐 해시 위원장의 그동안의 발언들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해시 위원장이 연준 의장이 된다면 뭐 금리 인하의 속도라든지 폭 자체가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들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연준에 원하는 모델 자체가 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 개선과 관련돼서 이제 이자 비용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뭐 단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동반적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친트럼프 성향의 연준 위원 후보가 연준 위원이 이제 의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의장이 아무리 친트럼프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리 결정을 하려면 연준 위원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 조율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쉽게 될지 시장에서는 그러면 친트럼프로 되면 뭔가 연준의 독립성에 의구심이 들어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을지 이런 걱정들은 혹시 없나요? 그렇죠. 이거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연준의 독립성 관련된 논란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마이런 이사가 추가적으로 연준위원회에 포함이 되면서 친트럼프 성향이죠. 뭐 더욱더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라는 그런 시장의 논란들이 커졌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제 과거에 2008년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전후를 해서 QE 정책이라는 대규모의 자산 부양책이 시작됨과 동시에 연준과 그리고 미국 재무부 간의 이제 굉장한 큰 연결고리는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독립성 자체의 논란을 지금 언급하기에는 뭐 조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금리 관련된 유동성들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에는 연준과 그리고 그 미국 재무부 간의 공조가 더 필요한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파월 이후에 뭐 넥스트 차기 의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지금보다는 파월 의장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인 성향을 가진 연준 자체가 좀 형성될 가능성들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금리가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통화량 문제, 통화 긴축, 양적 긴축은 이제 끝나고 통화가 돈이 더 풀리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12월 1일부터 연준의 양적 긴축은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기존의 채권 시장의 이제 매각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제 스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 입장에서는 뭐 연준이 그동안에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을 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유동성을 풀기보다는 흡수 자체를 멈추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풀려면 결국에는 QE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 최근에 JP모건이 지금 연준의 시장의 유동성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뭐 이제 미니 QE, 마이크로 QE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저희는 이제 뭐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3.25% 정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뭐 장기금리가 잡히지 않고 단기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포착된다면 뭐 마이크로 QE나 YCC 같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 개입될 가능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과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퇴직연금 투자 고수들의 3년 연평균 수익률이 16%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5년, 10년 쌓이면 노후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중요한 노후 자산인데 가입한 사업장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가입한 근로자들도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묵혀둡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는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주는 물론 노조도 직원 교육에 나서야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만 잘하면 아주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겁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